반갑습니다, 여러분. 위정현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로 있고, 동시에 한국게임학회 학회장, 그리고 콘텐츠 미래융합 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할 특강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게임, 그리고 이제 인간의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게임이라는 주제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 역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게임이라는 게 인간의 미래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인간 사회의 미래 방향을 예측해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들과 직접 아마 얼굴을 대하고, 아마 강의실에서 또는 큰 강당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아마 즐겁게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몸은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몸은 기성세대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연구하는 테마가 이제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IT,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등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여러분과 하나의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프라인의 강의였다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직접 여러분과 얼굴을 대면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은 과연 무엇이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고, 저는 어떤 걸 하고 있고 하는 이야기들, 또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RPG에서 어떤 종족을 선택하고 어떤 종족에서 어떤 역할을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서 전사를 좋아하는가, 힐러를 좋아하는가 등등 게임과 관련된 수많은 어떤 현재하고 미래,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했으면 참 재미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가 우리의 이런 재미있는 시간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지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알파고는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파고 우리에게 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알파고는 4승 1패로 딱 인간에게 한 번 진 거죠. 4승 1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이후의 대국은 인간은 더욱더 참담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2017년 5월에 커제 구단, 중국에서 최고의 국수입니다만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 전승을 거두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커제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제 구단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커제 구단이 잠깐 5분 동안 대국을 멈추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라는 그런 후일담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본인은 부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국 바둑의 최고수 5명과 상담기, 즉 5명이 단체로 논의하면서 알파고 하나의 AI를 대전하는 걸 상담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상담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결국 이제 알파고를 만든 회사였던 딥마인드의 CEO, 그러니까 딥마인드의 창업자죠. 데미 사사비스는 알파고가 더 이상 인간과의 대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알파고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알파고는 인간과 대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파고의 개발은 멈춘다, 중단한다.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인간의 세계에서 선계, 즉 신선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알파고에게 패배한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향후에 인간의 존재는 무엇일까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을 우리에게는 던져주었고, 그 고민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I 이야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툴로 AI, 빅데이터, IoT 또는 이제 바이오 등등도 이야기합니다만, 바이오도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바이오 역시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본질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페이스북 AI, AI 봇을 만들었습니다만,
페이스북의 목표는 이제 협상 능력을 가진 어떤 AI 챗봇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있는 새로운 어떤 언어를 사용했던 어떤 AI의 어떤 샘플입니다만, 스크린 캡처입니다만, 어, 페이스북이 개발자들이 대단히 이제 당혹스러웠던 게 어떤 것이냐면, 협상용 챗봇을 훈련하는 도중에 AI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이 화면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I can, everything else. 앨리스가 이야기하죠. Balls have zero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to me. 그러자 밥이 이야기합니다. You, I, everything else.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즉, 이 원래의 채팅봇에는 이런 형태의 문법이라든지 영어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페이스북 AI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당혹스러웠고 개발 도중에 급하게 더 이상 진전을 이제 중단시켜 버린 거죠. 중단시키고 일단 전원을 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리고 페이스북 AI 개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들이 그들이 설정하지 않는 방식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 즉, 인간이 설정하지 않았던 언어를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지시받지 않은 내용을 자체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건 뭐 SF에 그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뭐 로봇 AI의 반란 뭐 이런 주제에 우리는 익숙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라면 과연 어떨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언어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뭔가 인간의 지시에 불응한다면, 인간의 지시를 거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공포감이 페이스북 AI 개발자들에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즉, 개발자가 이해하지 못한 언어를 혹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언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물론 여기엔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단지 버그, 즉 그들이 의미가 없는, 의미 불명의 그런 이제 단어들을 나열하는 게 불가하다라는 또 다른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페이스북은 AI 봇의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왜? 현재 이게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는 새로운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하나를 기대하고 또 한편에 있어서의 큰 어떤 공포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AI가 이제 등장하고 또 빅데이터, AI, 뭐 IoT 등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인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에 아마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인간과 신,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신의 어떤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신이 인간에 의한 행위를 지시했다는 이런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하나의 무신론적 세계에서 나오는 하나의 발상입니다만, 인간은 머릿속에 하나의 신이라는 어떤 가공의 존재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신은 반대로 신에 의한 의지를 인간이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에 의한 어떤 계시 또는 신의 지시 또는 신의 명령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머릿속에 창조해낸, 그리고 머릿속에서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에 대해서 그리고 신에 의한 하나의 계시 또는 신에 의한 명령이라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한 행위입니다. 즉 신이라는 어떤 가상의 존재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존재이고 그걸 실제로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AI라는 존재가 나왔을 때는 다릅니다. 인간은 AI를 창조했습니다. AI는 가공의 존재가 아닙니다. AI는 실제하는 실존의 존재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코드가 있고 그 코드가 실제 작동해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하나의 과학적인 행위를 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실제 가능성과 그리고 반복 가능성, 즉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액션을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반복해서 똑같은 결과를 냈을 때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점에서 AI는 신과 달리 과학이고 실존입니다. 근데 그 실존한 AI가 인간과 위에는 인간과 신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다른 것은 인간과 인간이 AI를 창조했지만 AI는 인간에게 그걸 피드백하지 않고 AI에 의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 행위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의 세계와 다른, 즉 AI라든지 빅데이터와 같은, 여기에 이제 AI가 아니라 로봇을 대입해도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AI하고 로봇은 로봇 그 자체만으로도 행위를 합니다. 그 인간에게 다시 어떠한 행위를 인간에게 지시하지 않고 또 인간에게 행위를 시키지 않더라도 AI나 로봇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가 인간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생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 인간, 호모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도 있었습니다. 또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은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그런 인간의 스스로 정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인간, 예를 들면 호모 루덴스라는 유의적 인간, 이런 유희를 하는 인간, 문화를 가진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노동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많은 다양한 인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에 대한 규정과 정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4차 산업혁명, 로봇과 AI, 그리고 바이오, IoT 등등이 등장하고 있는 또는 빅데이터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들은 그런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간인가요?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생각하는 인간일까요? 그럼 AI는 생각을 못할까요? 로봇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일까요? 노동?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짐을 짊어지고 인간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물건을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그 노동? 노동은 사실은 로봇과 포크레인이 결합되면 인간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능률을 가지고 노동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요? 자, 로봇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또는 나중에 바이오를 통해서 인간의 새로운 어떤 종을 창조했을 때 과연 그 새로운 창조한 도구, 그러니까 창조한 어떤 종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 문화적 인간입니다. 자, 최근엔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실제로 그리고 동경대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는 동경대의 AI 팀은 동경대 입시를 즉 동경대는 아직 본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동경대의 본고사를 통과할 수 있는 즉 본고사를 합격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아직 본고사가 아니라 이제 뭐 논술 수능과 논술을 거쳐서 지금 입학을 했습니다만 자, 그러면 대략 이제 본고사하고 이제 논술을 같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쳤던 그런 논술을 거쳤던 AI는 여러분과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유의적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게 유희를 즐길 수 있다고 할 때 유희라는 것은 과연 AI라든지 로봇이 또는 바이오에 의해서 탄생한 새로운 종이 과연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인간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하고 달리 200만 년에 거친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물과 다른 인간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인간 사회에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독한 인간으로 진화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왼쪽 그 사진을 보면 과거에는 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소한 광경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딸과 아들과 딸과
그리고 손녀와 손자가 4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게 과거에 우리의 전통적인 하나의 가족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저건 이제 각자의 칸막이에 앉아가지고 서로 각자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대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정상이고, 오른쪽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비정상일까요? 오른쪽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고독한 인간이고, 왼쪽에 함께 모여서 하는 사람들은 모두 화목하고 인간적인 사회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안고 있는 그런 인간일까요? 혹시 왼쪽에 혼자 식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립한 인간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즉, 예전처럼 번거롭게 많은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만나고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모두 조달 가능한 자립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게 혹시 왼쪽이 아닐까요? 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독한 인간이냐, 자립한 인간이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명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향후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로봇이라는 것,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모듈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개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과거처럼 집단적으로 반드시 물리적 공간에서 하나 모여서 함께 노동해야만이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서의 한 인간, 즉 다른 사람과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실제의 공간에서 그런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인간 존재는 이제 부정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고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흐름처럼 대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맨 왼쪽입니다만 자연의 인간 지배로부터, 자연의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태어나면 거의 100명 태어나면 100명이 거의 다 생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 후기만 해도 영아 생존율이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0명이 태어나면 50명 이상이 죽어야 했던, 그게 자연이 우리에게 부과한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그런 인간 지배로부터 인간의 자연 지배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인간의 자연 지배라는 것은 인간을 신적 존재, 즉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물질적 생산력으로부터 해방된 인간 사회. 우리들은 지금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한 100억이 넘는 인류가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 인간 사회에서 20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 지금 현생 인류까지의 200만 년의 시간 동안에 인간은 지금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질적 생산력으로부터 해방된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버추얼 사이버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즈먼이 제시했던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고독한 군중. 자,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고독한 군중일까요? 자립한 개인일까요? 자립한 시민일까요? 군중과 시민이라는 것, 크라우드라는 개념과 시빌, 그러니까 시티즌 또는 시빌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인간은 정리해보면 자연의 인간 지배로부터 인간은 해방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생존을 그러니까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정하는 생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퀴벌레처럼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인간이 정말로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생존 가능한 거지, 인간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그걸 멸종시키는 것은 아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의 공동체로서의 인간 사회는 소멸했고, 그리고 앞으로 가상의 공동체로 이미 나아가는 건 진화의 과정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성격을 부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It's up to you.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규정하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밀고 나가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가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SNS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최근의 세대 그리고 앞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한 3년 정도 이전 세대하고 이후의 대학생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제 게임 등등을 해서 청소년들의 변화 등등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는 대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매년 올라오는 신입생과 그리고 3학년, 4학년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은 가상의 SNS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은 실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약하다는 것도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약하다, 버추얼 또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즉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강하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즉 커넥션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상황에 있어서 한편에는 오프라인 상으로 보면 외로운 인간들이 넘쳐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온라인 상, 여러분이 익숙한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버추얼의 그 가상의 연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연결이든 버추얼 가상의 연결이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게 있냐면 연결에 대한 욕구, 그리고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나요? 연결되면 어떤 걸 좋아하나요? 예,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과거에 또 싸이월드라든지 항상 우리가 눌렀던 게 있습니다. 좋아요.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아닌 좋아요 클릭 그렇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거에 싸이월드 때 뭐 일촌 관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일촌이 몇 명이고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습니다. 일촌 관계에 있는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 일촌이 작으면 내가 조금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촌이 실제로는 나하고 맺은 일촌이 뭐 한 20명밖에 안 된다고 할 때 그걸 이제 클릭해서 그걸 이제 툴을 써가지고 그걸 뭐 한 200명 또는 2000명으로 이렇게 순위를 좀,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조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또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자기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자기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몇 명인가를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사실 좋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아요를 뭐 1000개를 눌렀다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 사회적 영향력이 1000개가 있고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이 1000명이 이것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또는 여러분들은 뭐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만 친구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뭐 친구니까 그냥 대충 안 읽고도 눌러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정에 대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인정에 대한 욕구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버추얼의 연결이, 그러니까 가상의 사이버나 버추얼로 연결이 되면 될수록 그런 욕구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래의 게임은 저는 바로 그런 욕구에 있어서 어떤 존재로 보냐면 개인화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왼쪽처럼 과거에는 강강수월래를 오프라인에서 실제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닥불을 피워놓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미래에는 자기 실제로 얼굴과 다를 수도 있는 누군가의 가상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되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질 건데, 그걸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또는 도구로 저는 게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가상 공간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또 한번 봅시다. 가상 공간은 이제 앞에서 우리는 가상 공간이라는 이전에 이제 하나의 인간이라는 게 독립된 하나의 자립한 인간으로서 분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인간들은 오프라인이라는 실제 공간이 아니고 가상의 사이버 세계 또는 버추얼 세계라는 그 공간 속에서 서로 하나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어주는 강력한 하나의 매개체가 아마 게임이 될 거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기술, AI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 도구들과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방금 이제 이상하게 쭉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해왔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의 인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투사체로서 가상의 실체, 그리고 가상의 실체가 살아가는 가상 공간 속에 들어있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가 오늘 이런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상, 이건 뭐 사실 완벽한 의미의 사이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과 물리적 공간에서 실제로 물리적 존재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한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전혀 다른 시간대하고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상의 공간으로서의, 그리고 가상의 공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이미 절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실체, 즉 인간이 가상 공간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투사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투사체. 그건 아바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실체는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면 AI 같은 인공지능에 기반을 둘 거라고 미래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한참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VR, 즉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기술이 만들어낸 하나의 공간의 개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가상의 공간, 즉 특히 이제 게임에 VR이 아주 핫한 이슈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미래의 게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락, 즉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기능을, 본원적 기능을 넘어서 인간의 고민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즐겁게 롤을 하고 매일 즐겁게 오버워치를 하고, 혹시 합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 린저 씨들이 하는 리니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손을 들게 해서 그 학생에게 아마 그런 걸 물어봤을 겁니다. 리니지 M에서 얼마 썼나요? 최근에 문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등 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즐겁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최근에 어떤 롤백 사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문양 사건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뭐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에 최근에 이제 확률 조작에 대한 이슈가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게임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이건 이제 단지 어떤 확률을 조작했다 안 했자를 넘어서서 게임을 넘어서서 인간의 미래 사회의 가상의 공간에 어떤 룰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과연 누가 처벌을 해야 되고, 인간 사회 법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복잡한 문제를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야기시켰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쨌든 게임이라는 것은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섰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게임으로서 이제 중요한 어떤 성격 자체가 기술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제 VR, 앞에서 이제 VR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VR과 AR이 등장하면서 기술 플랫폼으로서 게임은 강력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그 오른쪽 이제 보시면 피카츄죠. 여러분 혹시 그 포켓몬고를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 피카츄 이 피카츄, 여러분들 혹시 포켓몬고를 해본 학생은 이 피카츄를 한번 잡은 적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잡은 피카츄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이제 포켓몬고가 나온 지 언제인가,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그때 학교 2000 몇 년, 그때 학교에서 토요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토요일 날 학교에서 오전에 이제 MBA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학교에, 이게 이제 정문 쪽인데요, 학교에 들어오는데 그때 혹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때 피카츄는 잡기 어려운 몬스터니까요. 그래서 뭐 AR 기반의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몬스터가 없을까라고 이제 포켓몬고를 켰는데, 눈앞에 피카츄가 있습니다. 피카츄가. 근데 피카츄가 몇 초 안 있습니다.
대략 한 4초, 5초 정도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버튼을. 버튼이 아니죠. 터치, 화면 터치를 막 미친 듯이 한 거죠. 그래서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포획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포켓몬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포켓몬고를 포켓몬 그 피카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강연 끝난 다음에 다른 일반적 강연이었다면 같이 이제 제가 초대해서 밥도 먹고 아마 이랬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큰 즐거움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보다 더 심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포켓몬고를 잡으러 경찰서 들어간 수배자라는 이제 해외 토픽에 나왔던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자기가 이 몬스터를 정말 희귀 몬스터를 뭐 혹시 이제 피카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귀 몬스터를 보이니까 잡은 거죠. 숙소에서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잡으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게 있는 위치들을, 왜냐하면 GPS로 찍히니까요. 위치를 잡았는데, 그게 어디냐, 하필이면 경찰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수배자인 게 밝혀졌고, 왜 잠옷바람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얼굴을 가만 보니까 수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주 기뻐했다는, 이건 아주 뭐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AR과 어떤 VR의, 이건 뭐 AR 케이스입니다만 앞에 설명했던 VR이라는 것들이, 또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VR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기술 플랫폼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VR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걸 이야기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혹시 여러분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좀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노르웨이의 숲이라든지, 최근에 올해도 작년인가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고 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런 묘사법들, 그리고 허무주의도 좀 있고. 근데 이 소설을 우연히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6년 작품이거든요. 지금부터 20 몇 년인가요? 한 30년은 좀 안 됐죠? 근데 세계의 극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라는 책입니다만, 거기에 가상 세계에 대한 완벽한 상상력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의 두 개의 세계가 어떻게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인공 나는 새와 일각수만 넘나드는 높은 벽에 둘러싸인 작은 도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버린 대가로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과 이웃에서 산다. 나는 도서관에서 일각수에 두개골에 숨겨진 오래된 꿈을 읽는 작업에 종사 중인데, 이 도시의 벽을 넘어올 때 문지기에게 맡긴 나의 그림자는 쇠약해 죽어가고 나 역시 마음을 잃어간다. 마음이 없다는 건 욕망도 싸움도 희노애락도 없는 감정, 인간이 죽은 세계의 끝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즉 도서관에 있는데 그 일각수라는 그 일종의 몬스터의 두개골에 새겨진 꿈을 읽는 직업에 종사 중인데,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꿈을 읽고 다시 나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갈 때 문지기에게 나의 그림자 자아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현실 세계에 약해지고 점점 가상의 세계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상의 세계에 더 강해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현실과 가상이 끊어지면 현실 세계 자기는 이제 죽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소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상 세계로 넘어오는 거죠. 이런 어떤 정말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었는데요.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소설이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꼭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책. 좀 드라이하긴 합니다. 아니면 인간의 가상과 현실에 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노르웨이 숲 이런 책과는 전혀 다른 어떤 수준과 식견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과 가상이라는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잘 묘사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VR이라는 게임이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과 인간 자체를 하나 일체화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호접지몽, 나비의 꿈이라는 고사를 알고 있습니다. 호접지몽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 꿈속에 자기가 들어간 건지를 알 수 없다는, 즉 자신과 타자가 일체화된 하나의 경지를 말하는 게 우리는 호접지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상의 공간, 이런 어떤 장자가 꿈꾸었던 호접지몽을 현실적인 기술로 일체화시켜 준 게 바로 VR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VR 게임이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과 인간을 완전히 일체화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VR 게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 레이턴시라는 호주의 게임이 있는데 4명의 사람이 등에 데스크탑 PC 정도를 등에 업고 들어가서 슈팅 게임을 하는 FPS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전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에 홍대에서 이미 제로 레이턴시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데가 있었습니다만 큰 공간에 강당 정도 되는, 강당 정도 크진 않습니다만 4명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공간에 들어가서 4명이 몸을 움직이면서, 근데 그걸 이제 HMD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이동하고 2층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 실제로 평면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말 자기 몸에 느껴지는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게임이 끝나면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인간은 우리가 이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스필버그 영화도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만 현실과 가상, 아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나왔었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모호하게 되는, AR처럼 현실의 가상을 입힐 수도 있고 또는 홀로그램처럼 뒤에 커튼을 치고 하나의 가상의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HMD를 쓰고 완전히 가상의 하나의 세계에 빠져들 수도 있는, HMD를 쓰면 현실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자기는 장자처럼 가상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어떤 기술적 이슈가 AI의 가상 공간의 최적화입니다. 향후에는 AI가 게임을 설계합니다. 이미 AI가 만든 게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재미가 없습니다. 좀 단순하고. 근데 이제 AI에 의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상 공간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감정 상태에 따른 게임 공간을 설계합니다. 플레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가를 따지겠죠. 그리고 게임의 공간을 이제 설계합니다. 장르, NPC, 플레이어, 공간, 레벨 등을 자동 설계하게 됩니다. 이 시도는 이미 엔진단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즉 인간의, 앞서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 공유의 장으로서 게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현재 인간의 정서적인 수준에 맞춰 가지고 게임을 자동 설계하고 게임을 세팅하는 이런 형태의 가상공간 최적화의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굳이 HMD를 쓰지 않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VR 게임을 하든지 VR 게임을 하지 않든지 AI가 여러분을 진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적합한 게임을 또는 레벨을 설계해주고, 너무 지나치게 레벨이 높으면 레벨을 낮춰주고 레벨이 낮으면 레벨을 높여주는 이런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아바타나 캐릭터들을 자동으로 배치해주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실제로 몇몇 어떤 게임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하는 오버워치나 롤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이 파트너로서 들어오는 그런 캐릭터가 사람일지 사람이 아닐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혹시 사람이세요? Are you a man? Are you human? 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너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AI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AI야 라고 말하진 않죠. Hey, hey man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Hey guy, I'm a ma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하는 그 캐릭터는 사실은 AI다라는,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하고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 있고 이미 기술적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NPC에 이걸 적용해 놨거든요. 무한의 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NPC의 AI를 적용해서 그 플레이어에 맞게 NPC 레벨을 설정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세팅된 NPC가 정해진 그러니까 스탯에 의해서 플레이어를 마주했는데 이제는
플레이어의 레벨과 스탯에 따라서 NPC가 변동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과거보다 게임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하나의 몰입도가 강한 뭐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의 게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럼 이제 실제 인간과 가상의 인간의 공존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朝ですよ。起きてください。ねえ、起きてってば。おはよう。おはよう。あ、今日雨が降るかもしれないから傘持って行って。急がないと遅刻しちゃうよ。行ってきます。行ってらっしゃい。気をつけてね。19ページ、商品のラインナップについてのおかえりなさい。なんかさ、家で誰かが待ってるっていいもんだな。さっき思ったんだ。帰ってくるとき。おやすみ。おやすみなさ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이제 게이트박스라는 이름의 일종의 이제 홀로그램 기술입니다만 대략 한 이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하나의 자기의 뭐 아바타죠. 자신의 아바타가 아니고 이 속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있는 자신들의 어떤 요정처럼 항상 자신과 뭔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고, 그래서 아침에 그 주인공을 깨워주죠. 그다음에 우산, 혹시 비 오는데 우산 오늘 뭐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이제 주인공이 놀라는 거죠. 어이구.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미리 봤으니까요. 그럼 저녁에 혼자 사는 이제 주인공이 집에 들어가는데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카톡을 뭐 주고받는 거죠. 언제 와요? 빨리 오세요. 뭐 이런.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이제 그 방에 불을 켜주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혹시 뭐 여러분도 이 정도 이런 하나의 좀 뭔가 이 뭐 수호천사 비슷한데 뭐 수호천사 하나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그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주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미있는 하나의 그 이제 툴로서의 하나의 그 도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거 팔리고 있습니다. 한 20만 원 넘으니까 200만 원 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지기에는 너무 비싼 장난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기가 이제 실제의 인간과 가상의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만약 게임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가 게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실제 어떤 게임 속에 누군가 또는 게임 속에 자기의 분신이 끊임없이 현실의 자기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아니면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마 이제 모바일 게임 속에 자동 실행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우스 키보드를 열심히 클릭을 하지 않고 키보드를 때리지 않더라도 자동 실행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세팅해 놓으면 저녁에 대충 결과가 나오는, 이게 이제 좋은가 나쁜가를 떠나가지고 대개 게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미래의 게임에, 자동 실행되는 게임에 이런 어떤 아바타가 들어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게임의 중간중간에 계속 아마 문자를 플레이어에게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재미있는 아마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버추얼 아이돌의 이슈입니다. 하츠네 미쿠하고 메구리네 루카라는, 혹시 이제 뭐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마 이걸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크립톤 퓨처 미디어가 2007년에 8월 31일 발매한 게 하츠네 미쿠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이제 발매했던 게 루카입니다. 이건 되게 하나의 가상의 이런 아래 이제 사진에 보고 있습니다만 뭐 가상의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의 아이돌을 자기 스스로 뭐 만들고 그리고 곡을 작곡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툴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가상의 아이돌이 자기의 어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게 할 수 있는, 아니면 하나의 가상의 목소리를 자기가 만든 어떤 작사와 작곡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그 음원에 맞춰서 이제 아바타를 세팅하고 캐릭터를 세팅하고 이런 버추얼 아이돌의 개념입니다만, 최근에 뭐 SM 등등이 SM은 뭐 이수만 씨가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 뭐 K-팝의 미래이다 뭐 이런 말을 작년인가 좀 보도자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어떤 K-팝의 미래가 이미 한 13, 4년 전에 일본의 크립톤 퓨처 미디어가 이미 발매를 해서 지금 이미 10년이 넘게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이게 K-팝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이게 좀 진작에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응용을 하고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좀 의아함을 느낄 수가 뭐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물론 현재 인간과 가상, 즉 실제와 가상이라는 게 두 개가 같이 혼재되는, 또는 가상만으로 이루어진, 이건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가상의 캐릭터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카피해서 사람을 그대로 그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가상의 캐릭터입니다만, 이 가상의 캐릭터가 하는 이제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상의 캐릭터가 하는 그런 어떤 이 음악에 정말 수만 명의 관중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이제 동영상이고 코로나 이전의 어떤 콘서트입니다만, 이런 어떤,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뭐 그렇게 뭔가 가상의 캐릭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 콘서트를 하고 열광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콘서트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건 정말로 큰 충격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게 2010년, 뭐 11년 이때쯤이었습니다만, 정말 글로벌 엄청난 이게 하나의 가상의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게 산업과 문화가 돼버린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루카의 이제 나이트 피버라는 이제 이게 동영상입니다만,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좀 루카의 콘서트를 보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훨씬 더 이 가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런 콘서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오히려 훨씬 저보다도 더 이 감정이입과 몰입감이 더 크다고, 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4차 산업혁명과 AI나 이런 어떤 VR 또는 게임, 인간 사회,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인간 사회가 조직이 어떻게 되고 인간의 어떤 방향으로 인간 사회가 진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인간 사회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200년의 역사 중에서 200만 년이죠. 죄송합니다. 200만 년이 200년이 아닙니다. 200만 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사피엔스까지 오는 2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새로운 사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는 실제의 역사였습니다. 즉 가상이라는 역사, 그리고 어디까지나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실행하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또는 가공의 역사, 그리고 인간이 아닌 그 인간을 대체하는, 또 인간이 아닌 그 누군가, 그게 AI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고 그게 게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루카처럼 버추얼로 홀로그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홀로그램에 버추얼로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가상인지조차도 경계가 불분명하고, 때로는 인간이 완전히 빠져버린 하나의 가상의 세계 속에서, 게임과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가상의 존재만이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인간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인간 사회는 개인의 힘이 극대화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방금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하츠네 미쿠 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렸죠. 루카가 하는 그런 어떤 루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의 엔진이자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툴과 엔진을 다룰 그런 기술적인 그리고 그런 만들어낼 창의성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GPT-3라는 AI의 엔진이 바로 AI 플랫폼이 엔진이 바로 그런 가능성, 여러분들의 능력을 끌어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GPT-3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한 두 줄만 쓰면 나머지의 에세이를 쓰는 소설을 한 두 장, 세 장을 써내는 그런 능력의 AI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정한 조금 약간의 그런 엔진이라든지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루카 같은 그런 하츠네 미쿠 같은 캐릭터에게 작사, 작곡을 인풋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방금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던 그런 하나의 가상의 캐릭터를 여러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즉, 과거에는 개인이 국가나 하나의 기업이나 한 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걸 실현할 수도 없었고, 글로벌 사회에 나갈 수도 없었고,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개인의 힘이 극대화될 수 있는 수많은 플랫폼, 일본 단편적으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여러분들 게임도 여러분 개인이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엔진을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개인과 개인이 조직을 상대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게 유튜버죠. 유튜버들이 과거에는 정말 CJ 같은 기업과 상대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흔히 이야기하는 노예계약, 이제 이런 걸, 노예계약 속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뭐 이제 수명 끝나면 대략 뭐 퇴직하고 이런 거였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런 대기업과 대등하게 때로는 우월한 힘을 가지고,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이제 미래의 인간 사회고, 현재 이미 그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개인의 힘이 극대화되는 미래의 인간 사회에 대해서,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래 사회가 이미 닥쳐오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으로부터 그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이 온라인상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Any question? 여러분 질문이 있나요?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던졌던 그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인간 사회의 현재와 미래, 그게 4차 산업혁명과 게임이라는 것들을 매개로 해서 오늘 저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